자, 이번 시간은 11번 주택단지는 나와 있는 밑에 주택단지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단서만 좀 잠깐 보죠.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이제 본다 그래서 1, 2, 3, 4 해당되는 시설인데 그 중에 이제 보면 2번하고 3번 일반 도로와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 해서 2번하고 3번 해당되는 20m와 8m 이상의 수치 정도만 잠깐 확인해서 잠깐 봐주시고 넘기면 이제 부대시설 쭉 넘어가서 우측에 19페이지 간선시설도 좀 확인해 두십시오. 부분을 해서 간선시설 여기도 이제 보면 그 지문에 이제 보면 단서 다만 간선시설 중에 다만에서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래서 간선시설 중에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를 결을 포함한다는 것은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주택단지 내 세대 내 전유 부분까지 공급한다는 개념의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그 세 가지 대상 시설 혹시 물었을 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이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하고 공구도 마찬가지 공구란 건 공구로서 이제 분류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데 박스에 가보시면 17번에 공구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그 두 가지에서 1번에 따른 그 공구간의 최소 몇 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을 경계할 거냐 그래서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을 설정한다 해서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5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공구간의 너비를 6m 이상의 너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공구로 구분되기 위해서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돼서 6m 이상 플러스 지금 300세대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공구로 구분해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라고 해서 공구도 하나 확인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하나 쭉 해서 전체 설명을 필요한 부분이 18번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질문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부분들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인데 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앞에 뭐가 붙었다? 세대 구분형, 세대가 구분됐다. 그래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지문이 그럼 이걸 세대 구분형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자, 공동주택 크게 두 가지예요. 그 단지를 크게 두 개 번으로 나눴을 때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유 부분이란 건 전유는 이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해서 전유 부분이란 건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죠. 일단 이 전유 부분인데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자, 세대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전유 부분 이 하나를 이제 세대를 이렇게 구분했다. 일정 구조물을 가지고 세대를 구분해서 하나의 전유물 세대가 몇 세대? 두 세대가 거주하게끔 지어진 이 공동택을 무슨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다. 그래서 영어상의 정의부터 출발을 해서 지문의 18번에 자,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구분 소유가 안 된다. 그래서 구분 소유가 할 수 없는 즉 구분 소유가 안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한 예시글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는데 밑에 이제 복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나머지를 이제 전체 정리할 부분인데 일단 세대 구분형 공동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다. 그래서 유형은 이와 같은 유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교재 보시는 대로 첫 번째 다 정리하고 일단 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인데 요건은 지금 이제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갖출 요건은 동그라미 1, 2, 3, 4 해서 요건은 지금 그 건설된 요건은 몇 가지, 네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2번에 가보니까 공동체 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을 보니까 여기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입니다.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여기는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공동체에 이제 보니까 여기도 그 갖출 요건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유형이 있다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되는 유형이 있다라고 해서 2가지 유형을 살펴볼 건데, 일단 그러면 각각의 4가지 요건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경우에 따라 건설되고 설치되는 부분이라는 정리,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보죠. 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신축 단계면 신축이에요. 자, 건물은 이제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구조로 해서 공동택을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유형,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됐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신축 당시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가 아니었는데 뭐 하더라? 이와 같이 이 사용 검사를 맡고 입주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입주 당시는 신축 당시는 아니었던 공동택이 이와 같은 세대구역 공동택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유형의 2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이라는 건 애초에 건물을 신축 당시부터 이런 유형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건설이 되는 경우를, 설치라는 것은 신축 당시는 아니었던 공동택을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세대구역 공동택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경우, 2가지 경우를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각각의 갖출 요건의 4가지를 살피는 거죠. 먼저 건설 시 이 건물을 최초로 지을 당시 이 요건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페이지는 앞쪽 1번으로 가셔서 다시 그 내용의 4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4가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그래서 당연히 각각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독립주거 가능하도록 그와 같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고요.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세대, 그러니까 2세대가 거주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해서 건설 공급했는데 경우에 따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 세대를 이거를 통합하면 그러니까 구분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한다. 그럼 세대를 통합한다는 거 결국 무슨 말이더라? 2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가 살아야 돼요. 이 전혀 하나의 한 세대가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다? 2세대가 살수 구획을 하다 보니까 2세대가 살 수 있긴 한데, 그러면 하나의 세대를 통합하겠다. 통합합니다. 통합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세대 간의 경계를 나눈 이 구조물이 뭐 해야 돼? 이게 구조물이 철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질문은, 그러면 세대를 이와 같이 뭐 하더라? 통합에 쓸 수도 있겠더라. 그러면 세대를 통합했습니다. 그럼 세대를 통합했다는 거 보시면 세대가 여기 몇 세대가 한 세대만 살더라. 그러면 결국은 세대를 구분했다, 이거를 통합했다 하려면 어떻게 이 각 세대를 구분하는 구조물 자체가 한번 설치 후에 이게 철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보면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결문이랑 여러분 일반 식당에 가셨을 때 공간이 보자마자 연결문을 열고 닫고서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량구조의 경계벽입니다. 경량구조라는 건 여러분 경량구조라는 것은 조그만 충격이 쉽게 파괴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석고보드로서 세대 간의 구획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석고보드가 어떻게 돼요? 조그만 충격이 쉽게 파괴될, 즉 경량구조라는 용어 자체가 조그만 충격이 쉽게 파괴될 수 있는 구조, 즉 석고보드는 세대 간의 구획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그만 쪽에, 그래서 석고보드는 보면 철거가 가능하죠. 그죠? 조그만 쪽이 쉽게 파괴가 되다 보니까 철거할 수 있다? 그렇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연결문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으로 설치합니다. 2번. 자, 그리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건물을 지을 신축할 때 건설 공급된 단지 모두를 이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만 건설 공급되는 단지 전체 세대수 얼마를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 요건에 3번 하고 네 번째 4번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용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그래서 신축 당시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서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일단 여기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건설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설치입니다. 설치.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되는 경우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춥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가보면 동그라미 1번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한 몇 세대야? 2세대 이하입니다. 1번. 2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2번, 3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설치에 관한 기준에 관한 네 가지 중에 그 중에 보면 동그라미 문항의 3번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3번은 지금까지 봤던 질문은 뭐예요? 이와 같이 설치가 되는 경우는 그 단지 세대 전체 얼마? 10분의 1 그리고 해당 동의 전체 얼마? 3번 10분의 1과 전체로 봤을 때 10분의 1, 동으로 봤을 때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단서를 한번 봐요. 단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의 해당 단지 안에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3번에 여기 단서, 3번의 단서면 단서. 3번의 단서에 해당한다면 그때 세대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다라는 건 지금 방금 봤던 얼마예요? 전체로 봤을 때 10분의 1, 해당 동의 3분의 1인데 10분의 1과 3분의 1을 원칙은 10분의 3분의 1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나 단서에 따른 게 그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을 수 있답니다. 있다. 근데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지금 그 단서가 따로 없죠. 얼마를 전체 세대나 전체 주거 면적이 됐을 때 얼마를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만 있다. 특별한 단서가 없지만 그러나 설치되는 경우에 따라 또 이 3번의 단서 요건이 나오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는 기준을 넘을 수도 있다. 넘을 수 있다는 것은 10분의 1과 3분의 1을 넘어간 세대로서 더 할 수 있다는 점들에서 3번하고 4번. 4번은 이제 가보니까 4번은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관계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그래서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각각 네 가지 요건을 꼭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네 가지 요건 정리하시고 하나 더 밑에 이제 가보면 3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과 관련하여 법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보니까 지문은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적용해요. 그러면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을 했을 때 세대 기준을 가보니까 이때는 지문에 규정을 적용할 때 지금 그 구분된 공간 세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세대라고 했어요. 하나의 세대. 그러면 하나의 세대로 뭐 하겠다? 산정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자, 이제 여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는 분명히 뭐 신축을 했던 이후에 설치가 되든 뭐죠. 이제 건설하든 공고 설치가 되든 간에 세대는 몇 세대야? 두 세대가 살죠. 두 세대가 사는 이런 형태로 됐는데 분명히 전유 부분의 세대는 몇 세대가 살죠. 두 세대가 사는 이때는 세대는 몇 세대만 인정하겠다. 하나의 세대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지문을 갖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는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만 하나의 세대로 이제 두 세대가 실제 거주하자면 세대 수는 몇 세대만 인정하겠다? 한 세대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바로 뭐 볼 수 있는 게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 자, 공동주택단지를 사업주택 건설 공급할 때 관리사무소를 단지 일정 세대 이상이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설치할 때 면적입니다. 면적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는 겁니다. 면적은 그래서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의 그래서 몇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관리사무소 면적을 확보하는데 이때 관리사무소 면적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단지 세대 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공급하는데 이때 면적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단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세대수, 이 세대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면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때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세대수로 삼는데 사업주체가 이와 같이 뭐 건설이 되거나 설치되는 경우에 세대는 몇 세대인가요? 두 세대가 거주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면적 계산을 할 때 그 적용될 세대수는 두 세대가 살지만 세대수는 몇 세대만 인정하겠다. 그 한 세대만. 예를 들어서 이 단지 세대수가 500세대예요. 그 사업주 건설 공급은 500세대인데 500세대 중에 뭐 한 50세대를 이와 같은 형태로 공급했다면 어떻게 돼요? 단지 실제 거주 세대는 몇 세대인가요? 550세대. 그러면 이 면적을 했던 세대수는 550세대 아니죠. 몇 세대면 인정하겠다. 50을 뺀 몇 세대? 500세대를 기준해서 면적 산정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는 거지. 두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두 세대 모두 인정하는 게 몇 세대만? 한 세대만 인정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을 말하는 게 있는 게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는 몇 세대? 한 세대에서 규정. 뭐 여기 관리사무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안내 표지판도 300세대인데 안내 표지판 설치 대상을 물어보면 300세대 이상인데 그 300세도 뭘로 기준합니까? 여기도 이와 같은 일부가 공급됐다 하더라도 이 세대를 몇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로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대 구분형 공동도 용어에 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유형은 두 가지죠. 일단 여기는 먼저 정의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하나. 그다음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은 지금 보면 또 보신 대로 두 가지요. 건설이나 설치되는 경우에서 각각 네 가지 경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 뭐 하더라? 세대수는 몇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로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일부, 이와 같은 여기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 중에 일부 설명드려보니 관리사무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던거나 아니면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관련 규정을 정할 세대는 몇 세대 인정하겠다? 한 세대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실 게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보시죠. 일단은 지문 용어부터 한번 정리 한번 보실까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 일단 그래서 여기도 용어입니다. 용어는 이제 보시면 정의죠.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서 규모는 무슨 규모냐면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박스에 이제 보충학습란에 들어가 보면 박스에 1과 1, 2, 3으로 세 가지를 정리한 부분들인데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법률에 따라 어디 지역에 건설했다?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에 주택이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는 세 가지입니다. 1번에 따라 밑에 동그라미 1번의 원룸형 주택, 2번 단지형 연립주택, 3번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해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주택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일단은 그 중에 그러면 여기는 이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이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서 어디에 건설됐다? 도시 지역에 건설된 주택을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서 분류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 이제 그 분류 중에 먼저 원룸형 주택을 보죠. 원룸형 주택. 자,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가 되려면 요건은 이제 뭐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그랬냐면 보니까 지문은 원룸형 주택입니다. 다음의 요건은 모두 갖춘 공동택이다.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일단 몇 가지를 갖춥니까? 여기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인데 그래서 요건은 일단 첫 번째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밑에부터 올라가 보죠. 니을입니다. 니을은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하지 아니할 것 끝에서 리을번 하나 정리하고 이제 그러면 리을번을 그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지금 봤던 리을을 먼저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뺀 다음에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요건을 정리하는데 세 가지를 때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볼까요? 세 가지를 묶어갑니다. 묶는다는 게 크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리을 포함한 총 몇 가지 요건을 갖추세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그랬던 것 중에 리을번은 순서로 바꿔 좀 정리했던 거고 자 이제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을 때 이게 좀 풀어 헤쳐서 한번 다시 재정리를 시킨다고 한다면 숫자는 여러분 50하고 30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 용어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독립된 주거라는 지문을 주었을 때 필요한 용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공간입니다. 하나의 공간. 그럼 하나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필요 용어들이 나오는데 독립된 주거나 하나의 공간에 모두가 다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욕실은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간 걸 빼 나머지 하나만 정리한다고 일단 요건 나중에 교재 이 내용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독립된 주거란 것은 여러분이 뭐예요? 뭐가 빠져요? 욕실을 뺀 하나 뭐가 더 추가되냐면 여기 부엌이 들어가고요. 하나의 공간이랑 욕실과 무엇을 제외한 보일러실 해서 이제 보면 공통으로 여기는 모두가 다 여기도 욕실이 들어가는데 빼고 부엌하고 실이죠. 보일러실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죠. 그럼 일단 원룸형 주택 교재를 통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먼저 기역입니다. 자, 세대별 주거적 면적은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요? 5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그래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이 지문이고요. 자,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디귿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한 총 리을까지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걸 뭘로 분류하겠다? 원룸형 주택입니다라고 해서 정리하고요. 자, 2번하고 3번. 3번은 그냥 하나 묶어볼까요? 내용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단지형 지금 보시면 순서는 굳이 관계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죠.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럼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그래서 이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자, 건축법상의 주택에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주택 두 가지 정리했어요. 건축법 시행령상의 연립주택하고 다세주택 할 때 연립하고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치는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4개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주택이 되면 절차를 거치면 주택으로 치는 층수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연립주택에서 정리해 보면 자, 다만 나와 있죠. 그래서 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치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절차 요건을 갖춘다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이 부분은 절차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층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여기는
5계층까지 뭐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축에는 심의 5계층이란 것은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주택 모두가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 플러스 5계층 뭐 하나 묶어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이제 보면 2번하고 3번, 2, 3번은 이제 뭘 설명하고 2, 3번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서 2, 3번은 이제 보시면 이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자, 이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서 이 하나의 건축물에서 함께 이 하나의 건축물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 어떤 경우 건축이 안 되는 거고 함께 지을 수 있는가 그걸 구분하는데 지금 교재 2번하고 3번에서 2, 3번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없는 경우를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일단은 먼저 2, 3번에서 먼저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하면 어떤 경우만 함께 건축할 수 없는가 2번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여기까지 먼저 하나 이어지는 3번으로 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의 단서 이전까지 그리고 2, 3번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것은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보다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이 경우를 좀 주의하시는데 그럼 어떤 경우만 함께 건축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이 밑에 2번의 단서, 첫 번째 줄의 단서 가보시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고 그래서 2번의 1번 원룸형 주택과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1번을 잠깐 살폈으니까 여기 잠깐 수도하고 이거 볼까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어상에 세대 수도 제한됐고 이 국민주택 규모. 그럼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그러면 자, 국민주택 규모를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를 기억해 오시니까 이 규모란 건 이 국민주택 규모란 건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에서입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가 돼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을 때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거는 면적 그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85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데 이때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분명히 뭐랑 같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던가요? 여기는 꼭 100제곱미터 되는데 이때는 주어지는 단서 요건하고 꼭 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단서란 건 뭐였던가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어디에 건설됐다? 여기는 도시지역에 건설됐다면 이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때 이 국민주택 규모는 이때는 85와 100 중에 얼마가 되죠? 그럼 이때는 면적은 얼마 이하가 돼요?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돼. 근데 좀 전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이 경우 중에 뭐가 있었어요? 원룸형 주택 얼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때 건축이 가능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한 세대. 그때 이때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이와 같은 면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대 얼마까지 이 규모 이하로 짓는데 가능한 경우는 밑에 지금 보신 대로 한 세대에 한해서만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세대라는 건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거주할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예외대로 같이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지역에 따른 전제 요건을 깔고 나오면서 어떤 요건이 관련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그래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꼭 그 지역 좀 주의하시면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 둘,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둘.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그럼 함께 건축할 수 없는 둘, 있는 둘 따를 모두 정리하는 거 좋겠지만 일단 여러분 정리는 그 중에서 기준은 뭘로 기준을 삼아 놓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와 같이 이제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자, 지문은 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자 그래서 어떤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 합니까? 그래서 일단 20번의 정의를 가보니까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뭐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뭐 정의, 이 친환경 주택은 정의는 그와 같은 부분에 따라서 이와 같이 건설된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고요. 자, 박스에 이제 보충학습이 들어가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체를 건설한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영어상에 한번 지문을 정리했던 바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합니다. 이 건설. 자, 그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려면 뭐예요? 필요한 기술은 이 건설에 필요한 기술은 몇 가지 기술을 정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5가지 기술을 필요한데, 그래서 그 5가지 기술 중 하나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신 지문에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시는 교재 1번부터 해서 쭉 해서 5번까지 해서 관련 그 5가지 기술, 지금 1번부터 5번에 해당되는 기술 중에 하나의 이상, 뭐 이 중에 5가지 하나를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주택을 건설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번부터 5번은 여러분 일단 보시긴 할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1번부터 5번에 그 공통적으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등까지는 정리할 것 없이 여러분들 보면 등 다음에 있는 밑줄은 여기만 끄습니다. 그래서 등 다음에 있는 이 기술 여기보다는 일단 여기 1번부터 5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등 다음에 있는 물음표 기술 여기만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럼 일단 한번 쭉 가면서 여러분과 읽어보면서 밑줄을 그어야 할 대상의 부분을 정리한다면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보시면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밑줄.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보시면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 3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4번은 좀 지문이 길지만 생태적 순환 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 환경 조성 기술.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번째 줄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래서 지금 같이 가면서 등 다음에 밑줄 거 요 물음표기 요 5가지는 체크해 놓으실 부분들은 체크하실 부분이고요. 여기는 시험을 가도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으면 여기는 시험을 이 5가지 기술 중에 4가지를 박스에다 주고서 그 중에 이 기술 중에 지문 일부를 바꿔서 이 건설에 필요한 기술끼리 짝짓기가 잘 되어 있는 걸 고르는 지문을 물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물론 시험에 안 나온다는 보장 분명히 없긴 합니다. 실무는 워낙 범위가 관련 법령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부를 다 정리하는 그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출제 유형을 좀 감안한다면 여기는 물어보지 않고 물어봤던 것은 이번 물어본 게 아니라 요 기술이 여러분들이 지문의 이 기술이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느라 갖고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금 밑줄 그었던 그 정도 지문만 좀 마무리 하실까요? 네, 그러게 해서 지문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네, 21번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인데 여기는 21번 건강 친화형 주택은 여러분이 문항 그 박스에 들은 1번에 500세대 세대 수는 좀 기억하시자. 그래서 1번에 가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한다. 그래서 건설 시 고려사항은 참조만 하시고 여기는 뭐 혹시 그러면 여기도 지금 봤던 건강 친화형 주택도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만 여기는 고려사항을 언급하려면 이 전체 지문이 다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건강 친화형 주택 여러분이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는 뭐만 기억하자. 세대수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여기만 좀 정리. 여기. 그래서 세대수 정도만 좀 정리를 봐주시고요. 자, 22번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장수명 주택입니다. 자, 장수명 주택은 지금 21페이지 22번에 이제 보시면 일단은 용어상에 관한 정의. 자, 장수명 주택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장수명 주택은 용어상의 정의에서 장수명 주택은 장수명 주택은 지금 지문상에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지어야 될 거야. 장수명 주택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장수명 주택은 정의, 어떤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합니까? 그래서 정의상에 내가 잠깐 가보면 정의상에 장수명 주택은 22번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뭐라? 이거를 장수명 주택이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의 이와 같은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 뭐죠? 자, 사업 주체가 1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세대에서는 1000호란 표현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등급은 어느 등급 이상? 이때는 일반 등급 이상. 그래서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 장을 넘겨가 보면 등급에 관한 분류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한 장을 넘기시면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에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은 지금 보시면 네 가지 등급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명 주택을 건설했을 때 더 부여하는 등급은 네 가지 등급을 이제 실사를 통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는데 그 등급의 종류를 보니까 첫 번째 1번에 동그란 1부터 4까지인데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이상의 네 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그래서 여기는 최우수부터 지금 그 등급을 보니까 여기는 등급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우수 등급부터 여기는 일반 등급까지 해서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까? 네. 이제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장수명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최소 등급은 이 네 가지 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까?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세대수 하나 기억하시면 세대수는 몇 세대? 1000세대도 하나 기억하시고 해서 1000세대도 한번 기억하시고 1000과 그리고 이 네 개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의 네 개의 등급 중 무슨 등급? 일반 등급을 해서 일단 여기 세대수와 일반 등급 장수명 주택은 여기 현재 요 관련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장수명 주택은 한번 여기 장수명 주택은 관련 정의를 주고서 장수명 주택 자체를 주관식으로 물었던 질문이 한번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든 한번 정리하시면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부분은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식으로 물었다면 관련해서 관련 건설 기준 중에 세대수에 관한 규정이나 등급에 관한 부분을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번째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등급은 일단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이란 4개 등급으로 분류가 된다는 정도까지 봐주시고요. 여기는 그 4가지 등급 중에 우수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죠. 그래서 밑에 건폐율 혹시 건폐율 용적률을 갖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그 중에서 초과에 관한 기준치만 보죠. 건폐율 용적률 모두가 얼마?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수 등급 이상의 관련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물었을 때 초과 범위를 물으면 얼마를 기억하자? 100분의 115 그 숫자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 지금 설명드린 장수명 주택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 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리모델링을 정리했기 때문에 쭉 넘겨서 교재 24페이지에 24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정리했었고요. 25, 26 읽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27번에 24페이지에 27번 공동주택 성능 등급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